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너북 출판 다카하시 사카의 지음의 100년 건강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다카하시 사카에는 니혼대학 의학부 정신의학 임상 교수이자 의학 박사입니다. 그가 30년 이상 임상 현장에서 경험한 진료 내용을 토대로 엮은 이 책에는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몸 상태가 개선되면 마음의 병은 뒤따라 나아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몸 건강을 위해 식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일지를 적는 습관. 30대 이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살을 빼는 것이다. 30세가 넘었는데 살찐 상태로 있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인데 비만은 암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사망 원인 2위인 심혈관 질환의 발병 요인은 동맥경화증인데 배 안쪽에 내장 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쌓여 생기는 내장 지방형 비만이 이 동맥경화증을 야기한다. 그 외에도 살이 찌면 수면 무호흡 증후군에 잘 걸리고 남성의 발기부전 위험성도 커진다. 살이 찌느냐 마느냐를 좌우하는 것은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의 균형이다. 섭취 칼로리는 식사를 통해 얻는 칼로리고 소비 칼로리는 운동이나 기초 대사를 통해 사라지는 칼로리다. 과식과 운동 부족이 겹쳐서 섭취 칼로리가 소비 칼로리를 웃돌면 에너지가 남아 돌아 체지방으로 쌓여서 비만이 된다. 운동은 건강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이 줄어들지 않는 몸매를 유지하고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체지방을 쉽게 태우는 체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먹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과식하지 않는 것은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최우선 조건이다.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라도 한 주에 2-3번 운동하는 게 고작이지만 식사는 누구나 하루에 3번씩이나 한다. 그러므로 식사는 체중과 체지방의 증감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효율면으로 봐도 체중 감량을 하려면 운동보다 식사에 더 신경 써야 한다. 30분 조깅을 하면 소비 칼로리는 약 280칼로리. 그런데 280칼로리는 쿠키 2개, 송편 4개, 맥주 1병의 칼로리와 각각 맞먹는다. 쿠키나 송편은 5분 더 걸리지 않고 날름 먹을 수 있지만 그만한 칼로리를 조깅으로 소비하려면 그 6배나 되는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운동으로 살을 뺀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이 나쁨으로 식사 칼로리를 조절해서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편이 좋다. 우리 정신과 의사는 환자에게 식사 지도를 하기도 한다. 그 대상이 되는 환자는 대부분 섭식장애 환자다. 섭식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거식증과 과식증을 들 수 있다. 거식증은 체중이 감소하는데도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는 병이다. 과식증은 체중이 증가하는데도 극단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병이다. 과식증에 걸린 사람은 때때로 과식한 후에 음식물을 억지로 토하거나 설사약과 이뇨제를 남용해서
비정상적으로 배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거식증은 10대에게 많이 발생하고 과식증은 20대 이후부터 증가한다. 두 질환 모두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많으며 도벽이나 자해행위 등의 인격장애로 치닫는 경우도 있다. 거식증과 과식증은 서로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그 뿌리는 같다.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적, 문화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전형적인 발병 패턴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무관심과 불화 속에서 자란 자녀는 애정 결핍을 일으키고 부모의 지나치게 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녀는 스스로 책망하며 자기 평가를 낮추게 된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된 자녀가 살찌게 되면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고 불안에 빠져 거식증이 발병한다. 여성에게 섭식장애가 특히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살찐 여성보다 날씬한 여성이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왜곡된 사회적, 문화적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거식증이 오래 지속되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갑자기 폭식하게 되어 과식증에 걸릴 수도 있다. 이처럼 거식증과 과식증은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과식하면서도 살찌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억지로 토하거나 설사약을 남용하게 된다. 나는 섭식장애 환자에게 가장 먼저 식사일지를 적도록 한다. 어떤 음식을 언제 먹었는지 가능한 상세히 적는 것이다. 식사일지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었는지 한눈에 파악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음식을 거부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고 매번 토해내고 있는지 절실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거식증 환자와 함께 식사일지를 살펴보면서 이 식사일지에 쓰인 음식 외에 조금이라도 삼킬 수 있는 다른 음식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본다.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서서히 늘려간다. 마찬가지로 과식증 환자에게는 식사일지에 쓰인 이 음식을 한번 끊어보세요 하고 조언한다. 이렇게 해서 식사량을 서서히 줄여간다. 하루에 3번 토하는 것을 하루에 1번으로 줄여보시겠습니까? 하고 제안하기도 한다. 이것저것 욕심내서 한꺼번에 모든 식습관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의 식습관만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정신과 의사의 지시만 따르기보다는 이 정도라면 내 의지로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식습관을 먼저 선택해서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 하나의 식습관이라도 바꾸는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자신감으로 작용해 섭식장애의 근원에 뿌리 내리고 있는 열등감들을 조금씩 지워 없앤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식습관을 하나하나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 무의식적인 과식을 줄여주는 식사일지. 섭식장애까지 이르지 않은 단순한 과식 수준인 경우에도 식사일지가 효과를 발휘한다. 살찐 사람은 흔히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찐다거나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다 라는 등의 핑계를 댄다. 하지만 과식은커녕
0칼로리인 물만 마셨는데도 살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핑계를 댄다는 것은 무의식 중에 과식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그 무의식적인 과식을 알아차리는 데 효과적인 것이 바로 식사일지다. 식사일지를 적기 시작하면 의사에게 식사 지도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나 많이 먹으니 살찌는 게 당연하지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 점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은 곧 살 빼기의 첫 관문을 돌파했다는 말과 같다. 이후에는 위에서 설명한 섭식장애 환자와 마찬가지로 어떤 식습관부터 고칠지 스스로 고민하고 직접 선택한다. 욕심내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처음부터 갑자기 높은 목표를 노려서는 안 된다.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날마다 치킨을 먹던 사람이 이제부터 치킨을 완전히 끊겠다 라는 목표를 세워본들 실현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단번에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주 7회 먹던 것을 주 6회로 줄이기부터 시작한다. 주 6회 먹기에 성공했다면 그 다음으로 주 5회 먹기에 도전하고 주 5회 먹기에 성공했다면 그 다음으로 주 4회 먹기를 목표로 정한다. 변경한 목표치를 일주일 동안 유지했다면 식사량을 줄였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을 무기로 다음 목표를 세운다. 물론 이전에 달성한 목표치는 쭉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우직한 방법을 거듭하다 보면 조금씩 식생활이 개선된다. 살 빼기 위해 제한해야 할 당질과 지질. 식사 칼로리를 줄이기 전에 우선 칼로리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함유된 성분 가운데 칼로리가 되는 것은 당질, 지질, 단백질 딱 3개다. 이것을 3대 영양소라고 한다. 즉, 다이어트 할 때 신경 써야 할 것은 당질, 지질, 단백질 뿐이다. 당질과 탄수화물은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이다. 식이섬유는 장내에 서식하는 장내 세균에 분해되어 그 일부가 칼로리가 되지만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적은 양이다. 성인은 평균적으로 당질 60%, 지질 25%, 단백질 15%의 비율 정도로 칼로리를 섭취한다. 이 중에서 살 빼기 위해 줄여야 할 것은 당질과 지질이다. 단백질은 줄이면 안 된다. 당질은 섭취 칼로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쉽게 줄일 수 있다. 또한 당질부터 줄이면 살이 잘 빠진다. 왜냐하면 당질이 줄어들면서 인슐린이라는 물질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질을 섭취하면 곧바로 체내에 흡수되어 혈당치가 높아진다. 당질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변환되는데 혈중 포도당을 혈당이라고 하고 혈액 100ml당 혈당의 양을 혈당치라고 한다. 혈당치가 높아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의 역할은 혈당을 간이나 근육에 흡수시켜 혈당치를 낮추는 것이다. 혈당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곳이 바로
근육이다.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는 당질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이나 근육만으로는 다 수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오랫동안 운동 부족이 지속되면 근육량이 줄어든 상태가 되므로 혈당을 수용할 여력도 적어진다. 그래서 결국 인슐린은 혈당을 지방세포에 흡수시켜 체지방을 합성한다. 이처럼 인슐린은 체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분해를 억제한다. 즉, 군살의 정체는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 당질인 것이다. 이어서 지질을 살펴보자. 당질과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이지만 지질은 1g당 9칼로리로 그 2배 이상이다. 이처럼 지질은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금만 줄이더라도 섭취 칼로리 전체를 쉽게 낮출 수 있다. 살찐 사람은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을 매우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돈가스나 치킨 같은 튀긴 음식, 국물이 진한 라면, 카레 라이스 등을 즐겨 먹는 비만자가 많다. 지질을 줄이지 않는 한 다이어트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앞에서 말했듯이 3대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은 줄이면 안 된다. 단백질은 근육이나 뼈 등 신체의 핵심 부위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줄이면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단백질 섭취량을 줄여버리면 근육이 작아지고 혈당을 수용할 여력이 사라져서 물질 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더욱 살찌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 당질과 지질을 너무 줄이면 허기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만족감이 높아지고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과식을 막을 수 있다. 단백질은 하루에 체중 1kg당 최소한 1g이 필요하다. 체중 63kg이라면 하루에 단백질 63g이 필요한 셈이다. 당질과 지질을 줄인 만큼 단백질의 양을 늘리고자 한다면 체중 1kg당 1.2에서 1.6g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 체중 63kg이라면 하루에 단백질 76에서 100g을 섭취하면 되는 것이다.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는 경우 한 끼당 25에서 33g에 해당한다. 육류, 어패류, 계란, 콩 및 콩제품, 우유 및 유제품 등 5대 단백질원을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위에 각 재료로 만든 반찬들을 하루에 최소 한 번씩 먹는 것이 좋다. 육류 100g당 단백질 20g, 어패류 100g당 단백질 15에서 20g, 달걀 1개당 단백질 6g, 우유 1컵당 단백질 7g을 섭취할 수 있다. 단백질원과 함께 채소, 버섯, 해초의 섭취량도 늘리면 좋다. 채소, 버섯, 해초는 당질과 지질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저칼로리 식품인데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필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이 느껴지고 소화 흡수가 천천히 진행된다. 식이섬유는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한 장내 환경을 조성한다. 과식으로 살찌는 사람은 당질, 지질,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서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경향이 강하다. 채소는 매 끼니마다 120g 이상 섭취하고 버섯과 해조류는 하루에 한 번 의식적으로 식탁에 올리는 것이 좋다. 당질을 각설탕으로 환산해보기. 당질을 줄이려면 주로 주식과 단 음식을 줄여야 한다. 여기에서 주식이란 밥, 빵 외에 국수, 파스타, 라면 같은 면류까지 포함한다. 한국인은 하루 칼로리의 큰 비중을 주식으로 섭취한다. 주식에 당질이 얼마나 많은지는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주식은 입에 넣어도 각설탕처럼 단맛이 느껴지지 않지만 전분이라는 형태로 많은 당질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을 과식하면 혈당치가 높아지고 체지방이 쉽게 쌓인다. 각설탕은 한 개당 3g의 당질을 함유한다. 그리고 밥 한 그릇에는 각설탕 18개 이상의 당질이 함유되어 있다. 이처럼 주식을 먹을 때마다 자신이 먹고 있는 각설탕의 개수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주식을 얼른 줄여야겠구나 라는 절실한 기분이 들 것이다. 현미나 잡곡밥도 영양가는 높지만 당질량은 백미와 비슷하므로 다이어트에는 적합하지 않다. 한 끼의 밥으로는 작은 주먹밥 정도의 양만 먹어야 한다. 식당에서 덮밥을 시킬 때는 밥을 좀 적게 주세요 하고 미리 부탁한다. 요즘에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식당 종업원이 그런 부탁을 거절하거나 의아한 표정을 짓는 일은 없을 것이다. 빵에는 당질 외에 설탕과 마가린도 함유되어 있다. 크루아상은 완전히 당질과 버터 덩어리다. 두툼한 식빵 한 장에는 각설탕 13개가, 작은 크루아상 한 개에는 각설탕 4개 이상의 당질이 함유되어 있다. 다이어트 기간에는 두툼한 식빵 대신 얇은 식빵을 먹고 당질과 지질이 많은 크루아상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다. 우동이나 메밀국수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밀가루와 메밀가루가 원료이기 때문에 당질이 많이 들어있다. 우동은 한 사리에 각설탕 16개 이상, 메밀국수는 한 사리에 각설탕 13개 이상의 당질을 함유한다. 메밀 함량 100% 메밀국수니까 당질은 적겠지 라고 멋대로 생각해버리는 사람도 있는 듯 하지만 오해다. 밀가루와 마찬가지로 메밀가루도 당질로 가득하다. 메밀 함량이 100%든 80%든 당질량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우동이나 메밀국수는 1인분의 절반만 먹는 것이 좋다. 식당에서는 1인분을 시켜서 일행과 나눠 먹고 집에서는 처음부터 면을 1인분의 절반 분량만 삶아서 먹자. 중화면은 한 사리에 각설탕 18개 이상, 스파게티는 1인분에 각설탕 19개 이상이다. 이 면들 역시 1인분의 절반만 먹어야 당질 과다에 빠지지 않는다. 이어서 단 음식의 당질량을 살펴보자.
간식이나 디저트 종류가 단 음식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음식은 섭취량을 줄이는 데서 더 나아가 완전히 끊는 편이 낫다. 단 음식이 당질 덩어리라는 사실은 굳이 각설탕으로 환산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초콜릿과 같은 서양 간식은 물론이고 떡, 양갱 같은 전통 간식에도 손대지 않는 편이 좋다. 단 음식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엠프티 칼로리이기 때문이다. 엠프티 칼로리는 칼로리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양이 텅 비어 있는데 칼로리만 가득하다는 뜻이다. 주식은 당질 덩어리이기는 해도 당질 외에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도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단 음식은 영양소가 극히 적다. 특히 서양 간식은 당질과 함께 지질까지 듬뿍 들어있어서 살찌기가 딱 좋은 음식이다. 감자칩이나 크래커처럼 달지 않은 과자도 주식과 동일하게 전분 형태로 당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쌀 과자처럼 달지 않은 전통 과자도 마찬가지다. 덧붙여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 감자나 고구마 같은 감자류도 당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나 사과처럼 당질이 많은 것을 가급적 피하고 키위나 딸기처럼 당질이 적은 것을 적당히 섭취한다. 가공 과일 주스는 단맛이 강하므로 마시지 않는 편이 좋고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 생과일은 혈당치 상승을 다소나마 억제하지만 가공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혈당치를 쉽게 높인다. 꼭 과일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착즙기로 직접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 마셔야 한다. 감자류는 소량만 먹는 정도라면 그다지 대수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감자 샐러드, 메시 포테이토, 감자조림, 크로켓, 마탕 등 감자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요리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당질 의존증이라는 병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 살찐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당질에 중독되어 있어서 단 음식을 끊을 수가 없어.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가끔 귀에 들려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핑계일까? 아니면 정말로 당질 의존증이라는 병이 존재하고 그것이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 정신과 의사로서 진지하게 검증해 보겠다. 의존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각성제, 마약 의존증이나 알코올 의존증일 것이다. 이러한 의존증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에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한다. 뇌 속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 각성제는 이 도파민을 증가시켜 쾌감을 얻게 만든다. 이 경로를 도파민 보상 체계라고 한다. 이 쾌감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각성제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물질이든 의존증을 형성하는 데는 도파민이 어느 정도 관여하기 마련이다. 각성제를 남용해서 과도한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 그 과도한 도파민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파민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도록 뇌 구조가 변화한다. 이는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방어작용이다.
각성제를 끊으면 도파민이 줄어들어 정상적인 양으로 돌아가지만 뇌는 대량의 도파민에 노출되었을 때와 동일하게 도파민에 대한 반응이 둔해진 구조로 남게 된다. 이렇게 둔해진 뇌는 각성제를 끊고 정상적으로 돌아간 도파민의 양으로는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뇌는 더 많은 도파민을 갈구하게 되고 그 결과 각성제에 또다시 손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각성제 의존증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이다. 알코올은 도파민뿐 아니라 GABA라는 신경 전달 물질도 증가시킨다. GABA는 뇌를 억제하고 진정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기분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누그러지는 것이다. 이러한 GABA의 기능에 중독되어 매일 술을 마시게 되면 음주량이 늘어난다. 대량의 음주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뇌가 손상을 입는다. 손상된 뇌는 더 이상 통제되지 않고 알코올을 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서 알코올 의존증이 형성된다. 그렇다면 당질은 어떨까? 당질 의존증의 메커니즘에도 도파민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그럴까? 도파민이 늘어나면 환각과 망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각성제를 사용하면 어둠의 조직이 나를 노리고 있다 라는 식의 피해 망상을 곧잘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질을 과잉 섭취했다고 해서 환각과 망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도파민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당질 의존증에 관여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세로토닌은 우울증의 발단이 되는 물질이다.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결핍되면 우울증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세로토닌을 늘리는 약, 항우울제를 투여하는 치료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당질 섭취량과 우울증 발병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질과 세로토닌 사이에도 강한 관련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의존증은 뇌의 질환이다. 뇌에 깊이 작용하는 물질이 아니라면 의존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각성제나 알코올은 대량으로 섭취하면 뇌가 의식을 잃고 잠들어 버린다. 이는 각성제와 알코올이 뇌에 깊이 작용한다는 증거다. 하지만 당질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의식을 잃는 일이 없다. 당뇨병 환자나 격렬한 운동을 한 운동선수의 경우 일시적으로 혈당치가 떨어져 의식 저하에 빠지는 경우는 있지만 당질을 보충해주면 금세 회복된다. 이상의 검증을 통해 나는 당질에 의존성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밥, 라면, 케이크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당질을 줄일 수 있다. 당질 의존증은 존재하지 않는 병이다. 지질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질을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자. 앞에서 말했듯이 성인은 대개 섭취 칼로리의 25%를 지질로부터 얻는다. 30%에 가까운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20%로 줄이도록 노력하기를 권한다. 지질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성분이 4가지가 있다. 그것은 리놀산,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과산화 지질이다.
이 4가지 성분부터 우선하여 줄여야 한다. 리놀산은 체내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다. 그런데 리놀산은 옥수수 기름, 콩기름, 참기름 등 우리가 자주 쓰는 식물성 기름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과잉 섭취할 위험성이 있다. 리놀산을 과잉 섭취하면 체내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일어나게 된다. 지질을 줄이려면 리놀산이 풍부한 식물성 기름의 섭취를 억제해야 한다. 패스트푸드, 튀김, 가공식품은 조리 과정에서 리놀산이 첨가될 우려가 있다. 포화지방산은 육류의 지방 부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차돌박이, 삼겹살, 다진 고기 등 지방 부위가 많은 육류의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포화지방산을 과잉 섭취하면 동맥경화증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육류는 귀중한 단백질 원이기도 하다.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늘려야 하기 때문에 육류 섭취 자체를 줄여서는 안 된다. 닭고기의 경우에는 껍질을 벗겨 먹고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차돌박이나 삼겹살보다 지방 부위가 적은 안심 등의 살코기를 먹는다. 다진 고기는 기름기가 많으므로 다진 고기로 만드는 햄버거, 미트볼, 만두 같은 요리를 피해야 한다. 트랜스 지방산은 식물성 기름이나 물고기 기름을 인공적으로 굳혀서 만든 것이다. 마가린, 쇼트닝, 패스프레드 등에 함유되어 있고 과잉 섭취하면 동맥경화증을 유발한다. 트랜스 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빵, 도넛, 과자, 케이크 등이다. 이 음식들은 당질도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줄여야 한다. 과산화지질은 산화한 기름을 뜻한다. 산화는 금속이 녹슬듯이 세포가 녹슬어 손상되는 현상을 말한다. 과산화지질은 이러한 산화를 체내에서 더욱 촉진한다. 산화는 노화와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기름을 써서 만들었다가 오랫동안 방치한 튀김이나 나물, 여러 번 사용해 상해버린 식물성 기름 등에 과산화 지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집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쓰는 것이 좋다. 올리브 기름은 리놀산과 포화지방산이 적고 잘 산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다른 첨가물 없이 원료인 올리브 열매만 짜낸 신선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가장 좋다. 식물성 기름은 한 큰술에 110칼로리다. 샐러드 기름이든 올리브 기름이든 칼로리는 동일하다. 다이어트 할 때 하루 권장 섭취량은 1에서 2큰술이다. 이 정도의 양이라면 볶음 요리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지만 튀김 요리는 불가능할 것이다. 삶기, 찌기, 저온 조리, 전자레인지 조리 등 가급적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조리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 일주일에 2번 치트데이 활용법.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 꾸준히 지속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다이어트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다. 한 달 정도는 간신히 식욕을 억제할 수 있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2-3달까지 버티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겠다. 그것은 바로
치트데이를 설정하는 것이다. 치트데이는 다이어트를 쉬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날을 가리킨다. 속임수, 치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정해진 식단을 잘 지켜야 하지만 하루 정도 속고 넘어가는 날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너무 엄격하게 다이어트에 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서 언젠가 터져버린다. 지금까지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는 듯이 식욕이 폭발해서 과식을 거듭하게 되고 심지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보다 살이 더 찌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요요 현상이다. 너무 엄격한 다이어트를 지향하고 의도적으로 치트데이를 마련해 적당히 스트레스를 발산하면 식욕 폭발에 브레이크가 걸려 요요 현상을 피할 수 있다. 처음부터 치트데이를 설정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떨어지고 꾸준히 해나가겠다는 의욕이 감소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치트데이는 첫 한 달 동안 열심히 다이어트에 힘쓴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 다이어트 2달째부터 도입하는 것이 좋다. 2달째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2번 치트데이를 설정한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치트데이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치트데이라고 해서 세 끼 모두 폭식해서는 안 된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만 골라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이다. 일주일에 21번의 식사 가운데 2번을 폭식하더라도 나머지 19번을 건강한 식단으로 유지한다면 다이어트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술을 좋아한다면 밤에 큰마음 먹고 식당에 가서 꼬치구이를 안주 삼아 술을 들이켜도 좋을 것이다. 라면을 좋아한다면 낮에 맛집으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가서 곱빼기 라면을 시켜 먹어도 좋을 것이다. 아침형 인간이라면 일찍 일어나서 빵집으로 달려가 갓 구운 빵을 원하는 만큼 잔뜩 사와도 좋을 것이다. 주말에 치트데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솟아나서 평일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 수 있다. 다음 치트데이까지만 참다가 저 음식을 꼭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식욕도 조절할 수 있고 다이어트도 괴롭지 않게 된다. 우리 모두 다이어트에 성공할 때까지 힘내자. 지금까지 백년 건강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장수하는 것이 당연해진 사회지만 이제는 그냥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사람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 생활 습관으로 인해 좌우됩니다. 젊을 때부터 나의 식사, 수면, 운동 습관이 나중에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몸의 건강이 내 마음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카하시 사카에는 정신과 의사이지만 그는 마음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습관은 개선하기가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정확한 체중 목표를 세워 식사 일지를 작성하며 충동적인 식사를 줄이고 좋은 음식으로 식사를 점점 대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의 건강이 따라올 것입니다. 무료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다양한 방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